낸 정부 예산이 429조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7.1% 증가했는데 국방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10% 수준이고 43조 1,000억 원 정도고 올해 대비해서 6.9% 증가했습니다. 국방비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약 한 30%가 되는 13조 4천여억 원 정도가 되고 방위력 개선비는 작년에 올해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 고용 예산은 142조 정도고 올해보다 한 13% 정도, 교육 관련 예산은 64조 정도고 올해보다 11.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비 증가율이 정규 평균 예산 증가율을 하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안보 태세 의지에 대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내외 어떤 훨씬 한국 정부가 외부에서 느끼는 것만큼 안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 요인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보연실이 북한은 이미 우리를 목표로 한 핵능력을 완성히 깨웠습니다. 단 이제 미국을 위협할 핵능력은 탄두제 진입기술이라고 하는 몇 가지 기술만 되면 조만간에 우리의 발전 속도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문가에 따라서 6개월 내지 길어야 1년 이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삼축 체계는 계획대로 추진돼도 2023년, 특별히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롱샘이라고 하는 요격고도 50에서 70km 정도가 전력화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2023년경이 되어야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국방부에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일단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이제 의회 국회에 넘기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에서 제기한 방위력 개선 사업 중에서 소위 삼축 체계 기녀 전력들이 일부 선행 조치가 안 됐다. 이 선행 조치도 사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설명을 올리겠지만 이건 기재부에서 카이다에 의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뒤로 미쳐서 이거 좀 하여튼 선행 조치 만료 안 됐다. 감사원 감사 때문이다. 국가 R&D 예산이 잘렸으니까 예를 들면 KFX 보람의 사업 같은 것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의회를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다시 예산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감사청이나 국방부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의원님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 삼축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 요인에 대해서 한번 2023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나가면 매년 방위력 개선비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을까? 2023년까지 그게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력들은 대부분 첨단 전력들입니다. 탱크나 포등처럼 돈만 들어가면 척척척 찍어내는 무기들이 아니고 이건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무기인데 과연 이게 무슨 해외 구매하려고 해도 당사국이 잘 팔아줄지 그 다음에 우리가 ADD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개발에 성공할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이제 볼릿이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됐다 치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에 지금 노출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2023년이면 앞으로 6년 후인데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기다리면서 미군 전력만 의존해야 되느냐라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 2023년까지 완료된다는 삼축 체계로 엄밀하게 보면 북한의 현재 핵미사일 능력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북한이 더 많이 개발할 텐데 그 예측치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즉 우리는 미래에 구축할 전력이고 그 기초는 북한의 현재 능력이니까 여기 미스매치가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아까 정신적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은 사실은 미국의 막강한 핵으로 억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미동맹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겁을 내는 것이 북한을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압박을 하거나 또는 어떤 도저히 그 평화적 해결이 안 돼서 어떤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할 때 북한이 반격을 해서 전면전이 나는 게 아니냐. 전면전도 북한이 6.25처럼 전차 몰고 오고 이런 것들은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장사정포를 많이 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장사정포 위협 같은 나머지 비대칭 위협이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가 썼습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개선 방향 말씀드리기 위해 계획안에 쓴 게 뭐냐면 사실 남북한이 90년대 이후에 걸프전입니다. 91, 92에서 걸프전의 교훈으로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전력 전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뒀습니다. 북한은 걸프전을 보니까 그동안 이라크군, 세계 4위의 군사력 이라크군이 제대로 변변히 전투하기 전에 미군한테 전부 다 괴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속도전이나 뭐 기계함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걸 끌고 도로에 나와봤자 사막보다 북한은 더 도로방이 빤한데 이거 싸워보기도 전에 다 없어지겠다. 이런 거 가지고 대책이 안 쓰구나. 돈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미국의 첨단 전력이 꼼짝 못하는 방법으로 하면 간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는 핵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으로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전술포병, 그것도 갱도의 보호를 받는. 그 다음에 특수부대입니다. 정규부대는 뭐 뒤에 따라 올라면 트럭도 타야 되고 대포도 이걸 놔야 되니까 어차피 미국에 노출되는데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산을 이렇게 침투를 해버리면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 꼼짝 못하고 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보니까 미국이 뭐 스텔스기 아니라 어떤 첨단 전력이 있어도 아이들을 싣고 바그다드 시내를 헤매는 테러 분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칭해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위 3군 균형 발전이라는 참 말 들어보면 좋은 말 같은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모든 갖고 있는 현존 전력을 그냥 계속 이렇게 배락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반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북한군에 비해서 한국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나머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오로지 몇 가지 비대칭 전략에만 집중 건설하는 여기에는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다. 그래서 핵미사일은 한 푼 단독으로 아까 정진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정한 팩2 하나 겨우 있는 정도고 나머지 변변한 게 없고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공백이 있고 또 특수부대가 만일 다량으로 침투해서 우리 뭐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시설에서 작전을 하면 그것을 진압할 수 있는 태세와 준비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전력 증강이 계속되면 더 이상 대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차고 넘치고 진짜 대비해야 될 것은 취약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부장 표시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군사적 정강경을 전면 재조정해서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고 충분히 한국군, 미군이 없어도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가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칭적 위협은 현상 유지 내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점차 구조조정 해가고 핵미사일 대응 능력은 장사정포라든지 특수전이라든지 이 외에 이제 비군사적 요소를 포함하면 사이버라든지 이런 북한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전력들은 사실은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 거부적 억제를 하고 또 그에 관련된 기술들은 다 첨단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체질을 선진군대로 바꿀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은 산업계에도 소위 들어가서 70년대 한국군 현대화를 하면서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됐듯이 미래 먹거리에 해당되는 산업들이 다 이해가 된 전력이니까 요건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선 방향 첫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방위력 개선비는 다른 예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정부 안에 삭감된 삼축체계 관련 핵심 전력만 우선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게 어떠냐 생각을 했고, 나머지 전력들은 사실은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옷을 산다든지 월급 올려주는 이런 것들은 당장 올해 반영이 되면 되겠지만, 이 군사력 증강이라는 것은 사회들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더 타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기 예산이 합니다. 다른 것들은 올해 내년에 안 했다가 후내년에 그냥 왕창해서 옷도 사주고 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올해부터 무슨 착수금부터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공급의 탄력성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올해는 일단 정부 안에 삭감된 국회 정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 탄소섬유탄이라고 있습니다. 이 착수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재로 잘렸더라고요. R&D 사업인데, 탄소섬유탄은 뭐냐면 내년에 당장 개발 착수하려면 5억 정도의 선도, 예를 들면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탄소섬유탄은 이걸 쏘면 북한의 지휘통제망을 완전히 미흡하시겠죠. 지휘통제망이 왜 중요하냐면, 미사일을 쏘든지 포병을 쏘든지 그냥 너 한 시간 후에 나가서 불문곡직 쏴 이래서 쏘는 게 아니고 전개했습니다. 그럼 카운트다운을 하고 쏴 그래야 쏘. 그러니까 쏘는 지시를 못 받으면 안 쏘죠. 특히 핵미사일은 미국도 핵가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교리를 보면 김정은만 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쏘는 결심을 보조하기 위해서 딱 5명을 지정해놨어요.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찰국장, 포병사령관, 전략군사령관. 그러니까 이 탄소섬유탄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북한이 이게 마비가 되면 그걸 쏘라고 지시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군사 옵션을 했다. 근데 그 지휘부를 다 없애버리면 장사정부 쏘라고 명령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들인데 모르겠다. 이 간단하게 그래서 팩3 유도탄은 아까 말한 패트리트 3 들어오는 탄, 이것도 착수금이 50여 원대에 빠져 있고요. 특수작전용 무인기, 뭐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는 번개 사업이라고 해서 장사정 그 포가 보관되어 있는 갱도진 지금 무력화시키는 11명 탄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에 이 부대가 들어오기 위한 시설공 사업인데 이거 다 매듭 안 되는데 다 깎였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1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업은 F-35 들어오는데 이것을 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연구액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주고 지금 조금 주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사업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벌써 한 3천억이 깎였고 내년도 2,500억 정도 깎여서 결국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F-35 들어오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2,500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5천억이라든지 500억이라든지 일부라도 좀 상향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뽑은 거고, 의원님들께 국방부나 감사청에서 설명하러 오면 이것들은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여 원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해는 당장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싸우는 개념이 이 정립을 하고 방위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현역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밑에 보면 이해관계 극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분의 조율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합동성 개념에 의해서 이 전력 증강을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눠먹기 식밖에 안 되고, 그 벽이 상상이라 두꺼워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각 분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개념상 기존 전통적 방식의 전쟁 수행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19세기 이럴 때도 신식군대, 구식군대 싸움 나서 일본도 결국은 제인한 전투를 통해서 신식군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 전통적인 전쟁 수행자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의 뭐 예산 담당 부서와 국방부의 갈등, 그 다음에 업체까지 낍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차기 달인장이나
K9 이렇게 이제 코드를 다 만드는 포탄이 되거든요. 그게 거의 향후 7년간 7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줄여서 요거 이제 더 이상 많이 필요 없으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냥 포탄 정밀 유도 무기로 바꾸자 그러면 그동안 깔아놨던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의회에서 나섰으면 좋겠고 선진국도 군사혁신은 군한테 맡긴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의회가 나서서 정치 지도자와 정치적 결단으로 군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마지막 페이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싸우는 개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의원님들 참고하십니다. 첫 번째 핵미사일 대응인데 그의 해양이야 대량 응징호흡과 킬체인 쏘기 전에 경계하는 킬체인은 최적화해야 된다. 이건 제가 저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핵미사일은요 텔이라고 하는 이동발사대에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발사대는 단 한 발의 미사일을 씌웠습니다. 자, 그럼 이동발사대가 어디 있을까? 있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분일 겁니다. 하나, 자기 주둔지에 원래 그 비모화 지역이라고 자기 대대나 여당본부 안에 주둔지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경찰에 그게 있겠죠. 그다음 유사시 쏘려고 그러면 사격진지에 넣습니다. 사격진지는 유계화된 갱도에서 못 쏩니다. 화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야외 노출된 지하물 순환비행장 같은 그런 공터에서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원래 있는 부대와 사격진치하는 이동로 도로 어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든지 도로에 있든지 사격진치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부대라고 하는 것은 고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어딘지 다 알고 있고 급히 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이 정확하게 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제일 핵심 시설이냐면 탄약 저장 시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발만 쏠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 쏘고 다시 돌아와서 적재를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미사일이 1000발이 있든 2000발이 있든 텔 숫자만큼 딱 쏠 수 있고 탄약고를 부셔버리면 나머지 미사일은 지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그게 대대나 여당 본부가 있고 지 통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지시를 받든 누가 받든 여당장이나 대대장이 받아서 나간 텔을 보고 야 쏴라 그럴까요? 그 지휘관이 죽는다든지 연락할 통신 수단이 없으면 전개한 텔이 쏘지를 못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로는 여러분도 프레이드 할 때 보셨지만 장축자가 얼마나 큰 차입니까? 그런데 이 탄도탄 작전국이 대부분 산악지역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순환비행장 이럴 때서 갖다 놓고 쇼할 때 빼놓고 전시는 다 산악지역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로망도 안 좋은데 그 큰 차가 지나갈 도로를 반합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터널이나 교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 교량 같은 것들 부셔버려요. 또 이동로에다가 적당한 기동장애물을 뿌려서 잘 못 움직이게 하면은 자, 텔은 주둔지 안에서 우리한테 맞아서 같이 깨지든지 아니면 도로상에 나오다가 어딘가 도로에 이동을 못하고 거기서 도로에서 걸려있든지 정말 동작 빠른 텔은 이제 사격진지가 그 사격진지 있는 것만 정확하게 그 사격진지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지 쏴버리면 사실은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필요한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를 잘 갖추면 그 다음에 이런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지휘 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전자적 무기를 같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효과적으로 킬체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싸우는 개념이 잘 조정을 하면 사실은 국방비를 더 크게 안 들려도 중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SLBM 요 앞에 말하는 건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SLBM은 기지를 파괴해버리면 기지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뢰를 설치해서 기지를 봉쇄해버리면 아예 잠수함 자체가 출항을 못하니까 충분히 갈 수 있고 동작 빨리 이미 출항한 잠수함에 대해서는 대담 작전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맞춤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정진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종말단계 하층방어로 되어 있는데 다층방어 체계로 공식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L3이 들어오면 어차피 다층방어가 되니까 아예 다층방어 체계로
공식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4년까지 최대한 되더라도 50에서 70km 롱셈이 1차, 그 다음에 이제 M셈이 패트리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 22km에서 2차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비해서 방어망이 좀 더 약하니까 독자적인 고구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자. 이제 사드나 에로 3, 사드는 로키드 마틴이 산 거고 에로 3는 이스라엘 IAI사하고 보잉이 합작 개발한 건데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SM3는 요건 아마 이제 국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여기 고도가 높아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면서 여기 가기에 시간상 안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제주도 남방경대 배치하면 남부 지방 정도는 혜택을 볼 텐데 수도권에서 이걸 여기 가기 쉽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90에서 365km이기 때문에 수도권 떨어지는 거는 벌써 출발해서 넘자마자 그 낮은 그 밑에 고도로 와서 바로 때리기 때문에 아마 사드도 여객 고도가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0에서 70km 정도 돼야 수도권은 근접해서 그런 한계가 있다. 여기서 아마 군 전문기관에 워게임을 시켜서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롱셈 전력화가 어쨌든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위에 한 다중을 더 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효율적인 게 롱셈 정도 50에서 70km가 제일 적합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 수단이 있으면 사드처럼 100km 정도에서 여기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롱셈이 들어와야 어쨌든 수도권은 신뢰성 있게 이중 방어 체제가 되는데, 6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것도 당장 급하면 이스라엘 에로2라든지 데이비드 슬링 같은 것들 도입해서 검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력통이라고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지도자끼리 하면 가능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를 할 수도 있어요. 리스. 지금 무인기 잡는 그 레이더를 우리가 이스라엘 예타 사건하고 라파엘 사건을 지금 리스 해가지고 수방사에서 시험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여튼 궁하면 통한다고 돈 들고 정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면 저는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6년 후에 개발되면 교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ADD나 LIG X1에서는 롱셈 충분히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아는 과학기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20km짜리 M셈하고 롱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많이 개발이 안 되고 몇 년, 그러니까 원래는 2025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뭐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4차 업체 핵심을 하니까 한민구 장관께서 2년 땡기겠다고 했거든요. 업체에. 그런데 이거 좀 잘하는 사람은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된다 하더라도 6년 후니까 당장 우리가 무슨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과 이스라엘은 이미 다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스라엘은 제가 정식 대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틀립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영토에다가 장사정포나 로켓이나 대포를 쏠 수 있는 적이 인접이 없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서 더 멀리까지 대포가 날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딱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탄도탄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사정포나 일반 야포 위협에도 같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두 가지로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탄도탄 미사일에 대해서는 에로3, 에로2, 아이언돔 3중 방어 체계고요. 그 다음에 로켓포나 야포에 대해서는 1차는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아이언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무기하고 아이언돔은 탄도탄 미사일도 잡고 일반 야포나 로켓포도 잡습니다. 그래서 다중 목적으로 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전력화된 데이비드 슬링은 스터너라고 하는 마법의 지팡이라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시크가 얘가 탄도미사일이냐 포탄이냐 알아서, 탄도미사일 같으면 동체가 붙여서 히트킬을 하고요. 좀 작은 이 박격포탄 같으면 앞에서 큰 파편을 분사해서 여러 개를 부십니다. 그래서 미국도 패트리어트 4를 개량되는 것을 역수입 기술을 해서 스터너를 좀 장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두 번째 장사정부 대응도
기본적으로 아까 핵미사일 킬체인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장사정포 그렇게 개념만 잘 쓰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가 170mm하고 240mm인데 170mm는 그냥 야포 랩탄 단거니까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1분에 10발 정도 나가는데 큰 위협이 안 됩니다. 근데 240mm 방사포가 문제인데 240mm 방사포는 이런 트럭에다가 발사관이 22개, 로켓이 22개가 한 파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파드 싣고 나와서 다시 갱도로 들어가서 탄약을 충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놈 240mm 방사포나 170mm 야포가 그럼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갱도라는 곳이에요. 갱도는 아주 크게 구축을 해놨어요. 여기 일개 포대, 즉 6문이 한꺼번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포도 있지만은 그 포대에 있는 병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막사도 있고요. 중대장이 지휘하기 위한 중대장실부터 지휘통제실 다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탄약 저장실이 있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까 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그 용어로 우리가 내년부터 그 시공사 착수되는데 우리 잘렸는데 기대고요. 여기 한 방 들어가면 열악지 아마 화면을 공개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뭐 뻥 터지면서 안에 열이 확 분사되어서 마네킹이 튀어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게 한 발 딱 떨어지면 갱도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사정부가 갱도 안에 공장 넣기 있으면 같이 부셔지는 거고요. 없으면 이미 이탈해서 나와 있겠죠. 나와 있으면 이해가 뻔합니다. 자기 사격진지에 있거나 사격진지는 로켓이 열을 분사하기 때문에 야지에 노출되는 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야지에 노출된 사격진지에 있거나 갱도하고 사격진지를 연결한 거리에 있거나 그것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갱도가 날아가면 일단 아무리 동작 빨리 나왔다 하더라도 22발 쏘고 나면 탄약이 없어 못 쏩니다. 수도권 위협하는 장사정포가 300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하나도 못 부셔도 갱도만 부셔도 서울 수도권에 6,000발 정도만 떨어지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개전 10분 동안 한 번 떨어지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게 뭐라고? 전술지대지. 예. 그 예산이 깎였다는 거예요? 예, 내년 착수에 대해서 5억인가 그런데 그러면 시설 착수 설계 비용이 4억인데 여기에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 장사정부의 두 번째 동그라미가 유괴진치 사용거금이 사격들 타격인데 뭐냐면 우리가 하도 보고 바로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사격 GF 임시 진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차기 다련장에 무유도탄을 말고 유도탄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유도탄의 경우가 한 5천만 원 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하나에서 만든다. 하나 상무를 불러서 전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1억 5천이면 1억 만 원. 그리고 전술지대지 요거는 하나에 3억 합니다. 그러니까 갱도 하나당 혹시 몰라서 두 발 하면 6억이죠. 그 다음에 유괴진치는 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 발씩 하면 3억 하면 18억. 그러니까 24억. 24억이면 6문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은 공군이 때린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 서울에 한 1000발 개전 1시간 내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포가 부실해가지고 못 쏩니다. 이 1000발 정도는 이것도 제가 어느 신문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북한이 한 500여 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중합해가지고 산무지 한 300발 정도는 바다에 떨어졌고요. 나머지 한 200발 정도가 떨어졌는데 거의 시민들 2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민방위 센터를 해서 연결해서 시민들이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실을 가면 다 한 명도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저거의 강약점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 최적화의 예산만 투입하면 실제로 저 1개 포대에 뭐 자세한 설명은 좀 하여튼 한 40억 내지 50억만 할당을 하면 6문 1개 문에
한 7, 8억만 할당을 하면 차원 없이 북한 장사를 경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예산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고, 그 특수전 대응도 침투 전개기지를 그냥 저쪽부터 파괴하면 된다. 그러니까 침투기지를 침투상에 경멸한다. 침투한 적에 대해서는 국왕지역 작전한다. 이것도 각각의 최적화된 무기체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빨리 정립한 다음에 내년부터 최적화된 예산을 투입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